일본 교토에 남아있는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적산선원. 일본 천태종의 시조를 모신 곳이다. 그곳엔 활을 든 한 신라인이 신으로 추앙받고 있다. 사람들은 그를 장보고라 부른다. 장보고의 영정은 중국 산둥반도 롱청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곳의 옛 이름은 적산법화원. 9세기 이 법화원을 중심으로 일어나 동아시아 일대를 호령했던 장보고를 중국인들은 이런 모습으로 남겨두었다. 그리고 완도 청해진에까지 1000년이 넘도록 장보고의 이름은 삼국에 살아있다. 해상왕 장보고, 그의 위력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장보고, 그의 이름 앞에는 반드시 따라다니는 몇 가지 수식어가 있습니다. 청해진 대사 혹은 해상왕, 무역왕이라는 이름들입니다. 장보고는 9세기 중국 당나라와 일본 신라를 상대로 국제무역을 주도하며 해상을 장악한 인물입니다. 그 때문인지 이 장보고는 삼국의 정사에 모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대사를 다룬 이 삼국사기는 청해진에 설치해서 이 장보고의 죽음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또 당나라의 역사서 신당서에도 장보고의 이름과 함께 그의 중국에서의 활동이 나오고요. 그리고 일본의 정사인 속일본후기, 여기에도 9세기 민간인으로 유일하게 일본에까지 와서 정식 무역 활동을 벌인 장보고의 자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만 놓고 보더라도 이 장보고는 분명 우리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범국제적 인물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장보고는 어떻게 해서 이런 무역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역사 스페셜은 그 100회를 맞이해 해상왕 장보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역사 스페셜은 그동안 이 가상 스튜디오를 이용해 우리 역사상 감춰졌던 진실, 또 우리가 외면했던 역사들, 혹은 제대로 알지 못했던 숱한 이야기들을 전달해 왔습니다.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만 아니라 바로 현재까지도 유용한 교훈을 남겨주기 때문입니다. 100회를 맞아 특별히 9세기의 해상왕 장보고를 돌아보는 것도 그런 점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828년 장보고는 당시 신라에선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특별한 제안을 합니다. 바로 서남의 한 작은 섬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많고 많은 섬 중에서 왜 완도였을까요? 청해진을 설치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었을까요? 우선 장보고가 설치한 청해진을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해진이 세워진 곳은 지금의 완도 일대. 서남해안에 위치한 완도는 지금도 물길이 복잡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주변에 크고 작은 섬들이 있고 암초가 많아 물길을 모르면 항해가 어려울 지경이다. 그러나 물길을 아는 사람에겐 천혜의 요새가 된다. 지역적 위치로 보면요, 고금도, 약산도, 신지도가 자연 방파제 구실을 해주고 있고, 더욱이 이곳은 중국으로 가는 배와 일본으로 향하는 배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목이다. 동쪽으로 가면은 일본으로 가고, 저희들이 아주 반대쪽은 달도라고 하는 물목을 지나서 서해안으로 빠는 길목입니다. 또 위쪽으로 북쪽으로 가면은 바로 강진 대구 요지로 도착하는
사통팔달한 중심점이에요. 일본으로 가는 길목. 바로 이것이 장보고가 산둥반도와 경기만을 잇는 최단거리 항로 대신 완도, 즉 청해진을 택한 이유였다. 현재 장보고 유적이 가장 많이 발굴된 곳은 완도 앞 장도라는 작은 섬이다. 장도 주변 해안가에는 잘려진 나무 밑둥 200여 개가 줄지어 박혀 있다. 지름 10cm, 현재 남은 높이는 30cm 내외.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높이가 1m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 원목과 장보고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쪽 산성의 땅의 그 유실을 막기 위한 방편의 일환도 아니었겠는가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 시설물을 이용을 해서 당시 여기 부두에 접안되는 화물들을 운반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는 구조물로 쓰지 않았겠는가. 해안가의 원목을 복원해보면 바로 이런 모습이다. 그것은 수십 척의 배가 드나들었을 청해진의 해안가 부두시설이었다. 장도에선 섬 전체를 둘러싼 토성도 발굴됐다. 둘레가 758m. 89년부터 발굴 중인 이 성은 세 개의 치와 토성 가운데 높은 고대, 즉 관측소까지 갖추고 있다. 바다의 상황을 관측하고 배의 움직임을 점검하는 초소와 같은 시설이다. 북쪽이라든지 남쪽이라든지 서쪽이라든지 동쪽이라든지 여기서 다 소위 관측하는 그런 그 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성에서 가장 위치가 좋은 자리에서 관측을 하는 거죠. 성 안으로 들어서면 곳곳에 건물을 세웠던 주춧돌 자리를 확인할 수 있다. 성을 지키던 군사시설이었을까? 그러나 토성에서 발굴된 수많은 기와 파편들은 이 건물들이 일반적인 군사시설은 아니었음을 짐작케 한다. 발굴된 기와의 문양들이 당시 경주의 귀족들이 사용한 것과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단히 중요한 건물이었음이 분명하다. 지난해 발굴팀은 우물도 찾아냈다. 물이 귀한 섬에서 이만한 크기의 우물이라면 200~300명은 거뜬히 생활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토성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현재까지의 발굴 결과를 토대로 장도의 토성을 복원해봤다. 성벽엔 주변 상황을 관측할 치화고대가 마련돼 있었고 군사시설이 들어섰다. 성 내부엔 제사를 지내는 사당도 세워졌다. 항해 나선 배들의 무사 귀환을 비는 제사가 이곳에서 거행됐을 것이다. 또한 신라의 수도 경주에서나 볼 수 있던 화려하고 거대한 건물도 들어섰다. 삼국으로 퍼져나갈 청해진의 국제무역 업무가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장도의 토성은 천혜의 입지 조건을 바탕으로 굳건하게 건설된 해상왕 장보고의 전초기지였다. 장보고의 유적은 비단 장도에만 남아있는 것은 아니다. 장도와 인접한 완도 장주아리 대야리 일대. 이곳엔 장터라는 지명이 남아있다. 읍터도 아니고 완도 중심부도 아닌 해안가의 웬 장터일까? 그러나 지도에 실릴 정도로 장터는 오래된 지명이다. 향토사학자들은 이곳이 바로 장보고 당시 상인들이 몰려들었던 곳으로 보고 있다. 이곳을 장보고의 유적지로 보는 또 다른 이유는 장터 곳곳에서 발견되는 기와와 건물 흔적들 때문이다.
장터에 세워진 건물. 그렇다면 그것은 상인들이 머물던 객관임이 분명하다. 문설주였다가는 굉장히 큰 건물이죠. 이 큰 기둥짝이 문 돌조구였으니까 굉장히 큰 문이 있었다고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장좌리 옆의 죽청리에서도 장보고 유적을 찾아볼 수 있다. 이곳은 오래전부터 감옥이 있던 자리, 즉 옥터였다. 완도 사람들은 이것을 장보고의 군사시설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 옥터가 지금 같으면 핵무소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해적들을 잡아다가 가둬두는 곳이다. 그렇게 구전되고 있는데 또한 죽청리 해안가엔 넓은 들판 한들이라 불리는 곳이 있다. 군사들을 훈련시키는 연병장으로 쓰기에 충분한 곳이다. 이곳엔 토성의 일부가 확인됐다. 그렇다면 죽청리에도 성이 있었던 것일까? 저는 일본이 보이는데. 현재 확인된 유적만으론 청해진의 규모와 정확한 시설을 파악하기 힘든 상태다. 따라서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당시 상황을 추정해보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장도와 장좌리, 죽청리 일대 모두를 청해진으로 보고 복원도를 완성했다. 장좌리, 장터 일대에는 상인들을 위한 객관이 마련됐고 귀한 손님을 위한 영빈관 또한 자리 잡았다. 당나라와 일본 신라의 배들이 드나들던 청해진. 이곳엔 국제무역을 위한 상담과 물품 구입이 이루어지는 거대한 무역센터가 세워졌다. 이 무역센터나 군영은 여러 부속 건물이 포함된 웅장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 다양하고 편리한 시설에다 안전한 보호장치까지. 9세기 사람들과 무역선이 모여들던 이곳은 당대 최고의 국제 무역항이었다. 청해진. 이곳에는 이 각국의 무역 사절이 묵을 수 있는 이 영빈관에서 또 많은 일반 상인들을 위한 객관, 그리고 수많은 배들이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는 부두시설과 이들의 안전 항해를 보장하는 군사시설까지 갖춰놓았습니다. 남해 작은 섬 완도에 이토록 대규모의 국제적인 시설을 갖췄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장보고는 처음부터 이 청해진이란 이 국제무역센터를 통해 당나라와 신라 그리고 일본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전역의 국제무역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당시 장보고에게 주어진 직위는 청해진 대사. 신라 흥덕왕은 장보고를 청해진 대사에 임명함으로 완도에서 그의 활동을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신라로부터 대사라는 특별한 지위를 확보한 장보고, 청해진을 설치한 뒤 그의 무역 활동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동아시아 3국을 상대로 무역을 했던 장보고는 과연 어떤 물건들을 취급했을까? 일본 나라시에 있는 정창원. 이곳은 고대 일본 천황의 애장품 3,000여 점이 보관돼 있는 곳이다. 특별히 이곳엔 장보고가 활동하기 100여 년 전 8세기의 신라와의 교역 상황을 알 수 있는 문서도 있다. 당시 일본 관품 5위 이상의 귀족들은 물품들을 구입하기 위해 이런 신청 서류들을 신라에 보냈던 것이다. 新羅のものを実際そういう貴族とか日常活用していたっていう背景にはそれだけの
品質のものがなかなか自分たちの手元では作れなかったというようなことがあると思います。 이 책은 8세기 신라가 자체 생산 가능한 옷감의 샘플을 모아보낸 견본책이다. 당시 신라의 비단은 일본 귀족들의 인기 상품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신라는 당나라 제품들, 즉 각종 보석과 그릇, 자기들을 들여와 일본에 파는 중개무역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9세기에 들어서면 이런 사정은 달라진다. 8世紀の後半あたりになると国家間の公的な関係が非常に細くなって弱くなりますから、その後で登場するのがこの南海岸あるいは西海岸を往来する白木商人たち、そういう中で登場したのが9世紀半ばの全般の政界賃であって、でその政界賃が、混乱している秩序のない、秩序が乱れたそういう、白木を中心とした東アジアの三角貿易を、再構築したと。 국교가 단절된 상태에서 장보고의 무역은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9세기 외국 사신들을 접대하던 영빈관 고로칸이 있었던 곳이다. 지금도 발굴 현장엔 곳곳에서 자기 파편들이 발견되고 있다. 현재까지 총 80만 점이 나왔다. 일본 학계에선 이 자기들을 장보고가 가져왔다고 보고 있다. 그 시대 신라 자기는 물론 당대 최고의 교역품이었던 당나라 자기를 일본까지 가져올 사람은 장보고뿐이란 것이다. ちゃんぽごのあたりが、ここの航路館にやってきて一番最初商売を始めた人たちだろうと思います。ですからここはたくさんの中国の焼き物、もちろん白木の焼き物もありますけども、そういったものが入ってくるんですけども、一番最初中国の焼き物を持ってきたのはちゃんぽごあたりが唐の国に白木棒っていうのを作って、その辺りで中継貿易をやってここに持ってきたんだろうと言われています。 이런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기록이 일본의 정사인 속 일본 후기에 남아있다. 국가 간의 무역이 금지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일본 정부는 유독 장보고만은 허락해 주었던 것이다. 일본 당국의 장보고에 대한 신뢰는 무척 대단해서 장보고는 일본을 상대로 신용거래까지 했다. 장보고의 국제적인 이 상거래가 이익이 된다는 그 확신을 심어줬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일방적인 이익만이 아니라 그 당나라에게도 이익이 되고 또 페르시아에게도 이익이 되고 신라와 일본 정부에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특징이 부여된 거 아니냐. 이슬람 도자기. 일본으로선 당대 최고의 물품을 가져다주는 장보고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고로칸에서 발굴된 이슬람자기 역시 장보고가 가져온 것이었을까? 9세기는 바야흐로 동양과 서양의 교역이 본격화되던 시기다. 실크로드를 따라온 이슬람 상인들은 장안까지, 바다를 건너온 상인들은 중국 남부 양주에 도착해 있었다. 장강 하류에 위치한 양저우, 즉 양주는 양주 천하제일이란 뜻의 양일이란 말이 생겨날 정도로 풍요로움과 문화적 다양성을 누리던 곳이다. 9세기 이전부터 이슬람 상인들이 몰려들던 이곳엔 지금도 오래된 이슬람인들의 무덤이 남아있다. 그러나 이슬람 상인들은 양주가 최종 기착지였다. 이들은 여기서 더 이상 나가지 못했다. 그때
이들이 가져온 서양 물품을 신라와 일본에까지 전달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서역을 통해서 당나라까지 온 서역에 많은 물품들이 있습니다. 향료를 비롯해서 많은 물품들이 있는데 그 물품들을 신라로 옮기고 신라는 다시 중개목을 통해서 일본 열도로 팔고 반대로 일본 열도에서 나는 생산품들은 신라가 다시 중개목을 통해서 당나라의 북쪽과 남쪽에 팔았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막대한 그 무역 이익, 이것을 바로 우리 그 제당 신라인과 봉국 신라인들을 조직적으로 만든 장보고 선단이 관할했던 것이죠. 장보고가 이슬람 물품을 취급했음은 삼국사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한 뒤인 834년, 신라 흥덕왕은 호화로운 외래품의 사용을 금하는 교서를 내린다. 이 외래품이란 것은 그 산지와 종류가 무척 다양하다. 멀리 인도네시아산 공작의 털이나 캄보디아산 비추새의 털로 만든 목도리, 러시아 아랄의 동쪽이 산지인 보석 슬슬에다 향기 나는 나무 침향과 자단도 금지 품목에 들어갔다. 당시는 국가의 엄격한 관리에 의해 무역이 행해지던 조공무역의 시대. 그런데 이렇듯 금지령을 내릴 정도로 외래품이 쏟아져 들어온 것은 장보고 때문이었다. 그는 국가의 제약을 받지 않는 최초의 자유무역인이었던 것이다. 무역하는 장소가 많이 넓혀지고, 이것이 장소가 넓혀졌다는 얘기는 무역량이 늘어나고 교류가 아주 활발해졌다, 이런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조공무역에서 말하자면 이런 패턴을 무너뜨리고 일반 무역을 일반화시키는데 하나 큰 공헌이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보고는 당나라나 일본은 물론 신라에서조차 국가 조직과 별도로 움직이던 독립무역선단이었다. 이 장보고의 등장으로 동아시아 3국의 무역은 이전과 전혀 다른 양상으로 진행된다. 물건값을 미리 주고서라도 장보고의 화물을 사고자 했던 일본 사람들, 또한 신라의 귀족들은 장보고 선단이 가져다주는 이국의 화려한 물품을 앞다투어 구입하고자 했습니다. 소비자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 아마 장보고를 뛰어난 무역왕이라고 부르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단순히 무역인으로서가 아닌 장보고의 새로운 면모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것은 청해진에서 발굴된 9세기 중국 월주요의 자기 파편입니다. 이 자기 아랫부분에 이 굽 모양이 이렇게 둥글다고 해서 일명 해무리굽이라고 불리는 당대 최고의 자기입니다. 자,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을 해봤습니다. 당시 이 부르는 게 값이었던 이 월주요 자기는 장보고 선단의 중요한 교역품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장보고는 이 자기를 당나라에서 구입해 신라와 일본에 파는데 그치지 않고 좀 더 높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직접 생산까지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라, 당나라, 일본 이 3국의 무역 현장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닝보, 즉 영파시 서북쪽에 위치한 상림호. 이곳은 당나라 때 유명한 자기 생산지 중 하나였다. 지금도 그때 자기를 찾아보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게 지금 당대 겁니까? 这个应该说是标准的预备地。韩国生产的不是这样的，韩国生产的它这个圈还小的嘞。
상리모 일대에서 생산된 월주자기는 아래쪽에 둥근 원형의 굽이 있는 청자로 9세기 최고의 교역품이었다. 상리모 주변 60여 개에 달하는 대형 가마터가 당시 월주의 생산량을 짐작케 한다. 신라와 일본은 물론 이슬람 상인들까지 탐냈던 물품이었지만 당나라 외에는 만들 수 없었던 자기. 자기는 당나라의 독점 생산 품목이었던 것이다. 이 월주 여자기는 동아시아 3국의 무역 현장에서 모두 발굴되고 있다. 일본의 대외 무역 창구 고로칸에서도 월주 여자기가 나왔다. 장도에서 발굴된 자기 역시 월주요 청자 파편이었다. 장보고가 가져온 것이다. 张宝高本身他住着的丸岛，他的驻地出土了很多的越窑的青瓷，那么他这个越窑的青瓷，我们经过研究以后，对比以后，就是上林屋的产品。那么上林屋的产品肯定从明州港运出去的。 그런데 최근 중국 양저우, 즉 양주시 일대에서 주목할 만한 발굴이 진행됐다. 당나라 나성을 발굴하던 중 신라자기가 함께 출토된 것이다. 그 기형은 해무리굽으로 월주요를 닮아 있지만 안료와 요약에서 차이를 보이는 신라자기였다. 就是在扬州这个地方出现了新楼青瓷。 新楼青瓷出土的地点是不止一处。这个连青山大学他们已经关注到这件事情，就在今天的那个三元路呢，那个唐代遗址里面就挖出了有关于新楼青瓷。 당나라 성토에서 발굴된 신라 청자. 최근 이 자기는 장보고 선단의 관리 아래 청해진 주변에서 생산된 것이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것은 완도 옆 강진의 수많은 자기터들이다. 강진 가마는 9세기의 자기의 전 단계인 독이 생산지로 알려진 곳이다. 이렇게 만들어졌겠죠. 이쪽에도 지금 벽이 남아 있고 이런 것들이 해무리굽을 만들었던. 그런데 이 가마터 곳곳에서 중국 월주요 해무리굽 자기를 닮은 자기 파편들이 발견된다. 해무리굽 자기가 이곳에서 생산됐다는 증거들이다. 완도 주변의 자기 생산지론 해남도 손꼽히고 있다. 무려 60여 개가 넘는 대형 가마터에서 쉽사리 발견되는 이 파편들 또한 해무리굽이다. 이와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해남과 강진의 자기 파편과 월주요는 얼마나 닮아 있는 것일까? 높이도 보면은 겉모습만으론 거의 구분이 불가능하다. 굽는 방식까지 같아 폭에 구운 흔적이 남아 있는 것도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중국에서 만드는 방법이 이쪽 해남에 직접 유입이 됐다는 증거로 저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형이라든지 굽는 방법 같은 경우는 이것은 직접 와서 또는 기술자가 왔다든지 배워왔다든지 하지 않으면은 그와 똑같은 상황이 여기에서 일어난다고 가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해남과 강진의 가마가 생산지로 선택됐던 것일까? 월주요의 해무리굽 자기는 9세기 중반부터 생산량이 줄어 10세기가 되면 완전히 사라진다. 따라서 해남과 강진의 자기 역시 9세기에 생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때는 바로 장보고의 활동 시기였다. 장보고가 동북아의 해상의 왕자다. 그래서 그분이 그때 그 청자의 수요가 많이 늘어났단 말이죠. 그 처음에는 이제
그 잘강에서 수입해서 일본에도 가져가고 그 장도를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 우리는 청자의 수요가 많다는 것은 여기서 만들어도 충분히 그것이 그 수입하지 말 수 있다는 계산이면 들었겠죠. 그래서 그 장도에서 바로 고금도 지나면 강진이 되고 바로 또 그 전라남도 해안에 도달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그 월주의 장인을 데려다가 직접 만들어서 그것이 이제 널리 퍼진 거죠. 해남과 강진은 완도 청해진에서 뱃길로 바로 연결되는 지역이다. 장보고는 이 배후 도시에서 당대 최고의 교역품인 자기의 직접 생산을 시도했던 것이다. 월주 청자의 우리 영향을 받아서 만들었지만 그것이 바로 고려 신라 말 고려 사람들의 어떤 취향이라든지 또는 그 생활 습관이라든지 음식 구조에 따라서 바뀌어지죠. 거기서부터 차차차차 발전해서 비색 청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기형도 고려적으로 변하고 문양도 변해서 상가면인 것도 만들어지는 거죠. 강진 일대의 가마는 우리 고려 청자의 초기 생산지로 알려진 곳이다. 이 청자 기술을 바탕으로 화려한 고려 청자가 탄생한다. 단순히 무역을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가가치가 높은 교역품은 직접 생산해보겠다는 장보고의 시도가 결국 고려 청자를 탄생시킨 밑거름이 됐던 것이다. 해상왕 장보고의 두 번째 성공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나라에서 월주요를 가져다 신라와 일본에 파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직접 만들면 더욱 싸게 공급할 수 있다고 판단한 장보고는 제조 기술을 배워 자기를 직접 만듭니다. 그리고 당나라와 일본에 역수출을 하는 것입니다. 경제인으로서 장보고의 그 철저한 상인 정신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 고려 청자를 탄생시키는 밑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장보고의 무역을 가능케 했던 그 힘의 비밀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량의 자기를 생산하고 운반하려면 우선 대단위의 인력이 필요하고 정보도 필요하고 또 운반 시스템 또한 정교하고 대규모여야 합니다. 무역 거점은 청해진. 당시는 휴대폰도 팩스도 비행기도 없었던 구세기였습니다. 장보고 선단의 활약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보고 선단의 무역 활동을 짐작케 하는 책이 일본 교토 국립박물관에 보관돼 있다. 일본 천태종의 시조 옛닌 대사가 당나라를 여행하며 쓴 일기 입당 구법 순례행기가 바로 그 책이다. 옛닌이 당나라 여행을 하던 시기는 바로 장보고가 활동하던 시기. 따라서 이 책은 장보고 당대의 기록이다. 순례 도중 목격한 장보고 선단의 활동에 관련된 내용이 20% 이상을 차지한다. 옛닌의 구법순례 여행을 가능케 해준 사람이 바로 장보고였던 것이다. 옛닌이 당나라로 가는 배에 오른 것은 838년. 청해진이 설치된 지 10년이 지난 때였다. 출발하면서부터 옛닌은 장보고의 도움을 기대하고 있었다. 당시 장관급에 해당하는 일본 태수의 추천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여행은 시작부터 순탄치 못했다. 당나라의 여행 허가를 받지 못해 도착하자마자 귀국선을 구해야 했다. 그때 옛닌 일행에게 일본으로 가는 9척의 배와 60명의 훈련된 선원을 구해준 것은 추저우, 즉 초주의 신라인 집단, 바로 장보고 선단이었다. 9척을 항구에 매 있는 9척의 선박을 동원할 수 있다. 지금 아마 부산항에서도 선박 9척을 단시간에 구한다. 대양 항해가 가능한. 그거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뭐 한국에 이제 전부 선박이
몇백 척, 몇천 척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일시에 부산항이면 부산항에서 배 9척을 구해봐라. 그래가지고 공선 뭐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9척을 싣고 나가자 한다면 적어도 몇 달 전부터 수배해가지고 구해지는 것이지 일시에 구해지지 않는다. 우수한 성능의 배와 잘 훈련된 선원을 언제든 동원할 수 있었던 장보고 선단. 그렇다면 무역에 있어 기본 요소는 갖춘 셈이다. 그 장보고 선단의 도움으로 귀국선편은 마련했지만 앤니는 그대로 순례 여행을 접을 수는 없었다. 망설이던 그에게 하나의 정보가 입수된다. 첫 번째 정보는 장보고가 난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그로부터 18일 후 두 번째 정보가 전해진다. 장보고의 난이 성공했다는 것이다. 그 정보가 입수된 지 4일. 이번엔 당나라가 신라로 보내는 공식 사절단이 이미 떠났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그 소식을 전해준 것은 작은 배를 타고 온 소촌포의 한 신라인. 당나라를 여행하는 외국인인 앤닌이 신라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이토록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지금도 중국의 항구 도시 양주엔 배를 타고 다니며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의 정보 전달 수단은 자연 휴대폰. 这个货要发出来了，家里打电话过来，到这边问一下，如果是行的就过了，如果不行的说打到扬州不行，那我们就打到镇江，镇江如果不行，我们再奔南京，如果是在扬州行的，我们就在扬州卖，扬州不行就到镇江卖，镇江不行就到南京卖，一路过来的。他这个货卖掉了没有？在船上空船卖掉了。 통신기기가 없던 9세기. 운하는 물산이 운송되는 물류 창고이자 정보가 모여들고 전달되는 유일한 장소였다. 이를 파악한 장보고 선단은 운하 주변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이를 활용하는 정보기지를 구축해냈던 것이다. 당시 신라 사람들은 아주 조직화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선단 자체가. 그래서 이 운하를 다니던 상인이나 혹은 또 그 운하에서 운송되어지는 이러한 상품을 이 파는 이러한 상인이나가 아주 조직화가 되어져 있어서 어느 곳에 가면은 어떤 물건이 있다. 또 어느 곳에 가면은 어떤 물건이 생산이 되어진다. 또 값이 싸다, 비싸다 하는 이런 것까지도 아주 정확하게 다 알고 있어서 그 수시로 한 곳에 모이게 되어지면은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고 또 그러한 정보 교환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곳에 가서 장사를 하고 또 물건을 수집해가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교역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장보고 선단의 위력을 확인한 앤닌의 구범 여행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그 여행은 당나라의 수도 장안과 천태산에까지 이르며 9년간 계속된다. 일본을 떠나온 지 4년이 지난 842년, 앤닌은 수도 장안에서 초주 장보고 선단을 통해 일본에서 송금된 돈을 받는다. 금융 업무까지도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것이 이루어진 게 언제냐면은 앤닌이 장안에 있으면서 계속 부법 여행을 하고 있을 때란 말이에요. 장안에 있는 그 일본은 이제 그때 일본은 수도가 교토 아닙니까? 일본의 교토에서 뭐 하카다까지도 상당한 거리고 거기서 다시 이제 황해를 건너서 이제 초주에 가서 초주에서 다시 그 장안까지 가는 이러한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송금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 어느 정도 상당한 수준의 신뢰성이 없으면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니겠냐 이렇게 봐지죠. 847년 모든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앤닌은 끝까지 장보고 선단의 도움을 받는다.
엔닌 일기엔 그가 귀국선을 마련한 과정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등주에 도착한 엔닌은 명주에 배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명주로 향했지만 곧 그 배는 취소됐다. 그러자 이번엔 명주보다 가까운 노산에 배가 있다는 정보가 전달된다. 등주에서 명주까지는 자동차로 달려도 일주일 거리. 그러나 장보고 선단은 9세기에 이미 현대와도 같은 빠른 정보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장보고 선단은 선박과 인력은 물론 정보와 금융까지도 장악한 일종의 종합상사와도 같았다. 등주와 명주 사이는 삼천리길. 걸어서 가자면 4~5개월은 좋게 걸리는 거리인데요. 어떻게 해서 단 며칠 만에 정확히 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는지 놀랍기만 합니다. 자, 그 엄청난 활동을 가능케 했던 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엔닌 일기에는 정보를 가져온 신라인은 작은 배를 타고 왔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해안과 운하변에 넓게 퍼져 살던 신라인들이 배를 타고 다니면서 장보고의 정보망이 되어주었던 것입니다. 신라 기기 중 170인 구식어 절동. 신라 사람 170명이 음식을 구하러 중국 당나라 절동에 갔다는 기록인데요. 삼국사기에 이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8세기 말에서 9세기에 이르는 동안에 극심한 가뭄과 기근, 그리고 신라 사회의 골품 제도를 견디지 못한 숱한 신라인들이 당나라행 배에 올랐다고 합니다. 중국 역사책인 가경 적성지에는 황해연안 도시 황암에 신라인 집단 거주지가 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그곳은 백수항이라 불렸다고 한다. 백수항을 아십니까? 백수항? 백수항을 아십니까? 백수항 그다 백수항이야. 백수항? 就是这个北수항啊。 这是北수항。 황해, 즉 황암 시내 한복판 마을은 지금도 백수항이란 지명을 그대로 쓰고 있다. 이 골목이 바로 신라방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신라인들은 왜 이곳에 집단적으로 모여 살게 된 것일까? 因为从这里通过去啊，下面就是江，是很方便的，很方便的啊，只有是1公里多的路嘛，就是江，这个江是一直可以是通海的，是吧？也可以是通到是临海，也可以是通到椒江，这2个地方都通的， 백수항에서 멀지 않은 곳에 황해로 나가는 항구가 있다. 신라인들이 들어온 곳, 신라서라 불리기도 한다. 이 바다가 바라보이는 곳에 신라인의 또 다른 마을 통원방이 있었고 작은 산 너머론 중국 내륙으로 가는 강이 흐른다. 这个江就是临江，现在是退江的时候，降江的时候，它这个海就直接可以到达临海，到达退江。那么用新路来的、日本来的、这柳桥来的，它这个水啊都可以直接到这里。那从这里水呢也直接可以出海的，到达新路啊、日本啊、这个柳桥啊都有的。 또한 통원방 뒤편 마을 끝부분의 작은 산은 지금도 신라산으로 통한다. 신라인들의 무덤이 많아 붙여진 이름이다. 그러나 지금 어느 것이 옛 신라인들의 무덤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천년이 흐르는 동안 무덤의 주인이 수없이 바뀌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라인들은 바다가 보이는 이 산에 무덤을 만들었다. 고국을 등진 이들, 죽어서라도 멀리 신라를 바라보고 싶었던 것일까? 황암 지역뿐 아니라 중국의 신라방은 대부분 황해 연안에 자리 잡고 있다. 더욱이 그곳은 중국 내륙으로 연결된 강이 흐르는 교통의 요충지들이다.
물산이 모여들고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교통의 요지에 모여 살면서 신라인들이 배를 이용한 각종 업무에 종사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것은 곧 당나라 국내 무역업이었다. 가장 경제성이 뛰어난 곳에 몰릴 수밖에 없고 그 당시에 가장 경제성이 뛰어난 곳이라고 하는 게 운하변입니다. 그 운하변이니까 그 중에서도 초주라고 하는 곳이 또 연수현이라고 하는 곳이 그 당시에 운하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충지였었습니다. 당나라 최대의 물산 집합지였던 추저, 즉 초주. 지금도 초주 운하엔 중국 전역으로 물건을 실어 나르는 숱한 배들이 움직이고 있다. 초주의 신라방 역시 당나라 최대 규모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초주시 당국은 그 옛 신라방 복원을 준비 중이다. 이 신라방은 당나라가 임명한 지방 관리, 즉 총관에 의해 운영되던 곳이었지만 완전한 자치권을 부여받은 조직이었다. 인인이 신라방에서 당나라 여행어 가증을 얻어내거나 배와 선원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증거들이다. 외국인 조직인 신라방이 이런 자치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당나라의 개방정책 때문이다. 당나라는 10년간 세금을 면제해주면서까지 이들을 지원했다. 앤니는 그의 일기에 숙성촌에서 만난 신라인을 특별히 기록해두었다. 초주 부근엔 1200년 전의 기록 속에 나오는 숙성촌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다. 옛닌 일기가 전하는 대로 그 숙성촌엔 거대한 염전이 펼쳐져 있었다. 옛니는 이곳에서 소금을 운반하던 신라인의 도움을 받았던 것이다. 신라인들은 지역 특산물의 생산과 운반에도 깊이 관여했음을 알게 하는 대목이다. 这个盐呢，从在那边生产过来以后，用车子用到这边堆起来以后呢，就是说我们再用呢，这个盐呢是准备出口给韩国啊，你们国家那个盐泡菜用的。 초주 운하엔 지금도 천년 전 앤닌일기에서처럼 수십 척의 소금배가 꼬리를 물고 지나간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때 소금배는 장보고 선단이었다는 것. 당나라 전역에 흩어져 있던 제당 신라인을 하나로 통합해낸 장보고. 바로 그것이 장보고의 국제무역을 가능케 한 힘이었다. 해상왕 장보고 뒤에는 뛰어난 제당 신라인 그룹이 있었습니다. 특산물의 생산과 물류를 장악하고 또 기동성을 바탕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었던 제당 신라인 조직이 없었다면 장보고는 아마도 그렇게 성공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제당 신라인들을 그토록 일사불란하게 조직해냈던 장보고는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삼국사기는 그를 해도인, 또 삼국유사에서는 측미하다고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분이 미천한 섬사람이란 뜻입니다. 아마도 장보고는 서남해안 섬에서 태어나 가난과 신분 차별을 견디지 못하고 당나라로 건너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장보고는 40세가량 되면 수많은 제당 신라인들을 조직화해 하나의 커다란 무역 선단을 만들어냅니다. 더욱이 장보고의 무역 네트워크는 당나라에 그치지 않고 일본에까지 구축되기 시작합니다. 장보고의 당나라 거점이었던 산둥반도의 츠산포. 이곳에서 배를 띄우면 만 하루 만에 한반도 서해안에 닿을 정도로 당나라와 신라 간 최단 거리에 위치한 곳이다. 현재 이곳엔 장보고 기념탑도 세워져 있다. 그러나 장보고는 지금보다 당대에 더 유명했다.
당나라 최고의 시인으로 평가받는 두목이 그의 번천문집에 장보고 편을 따로 만들었을 정도다. 두목은 장보고의 일대기를 소상히 다루며 그를 칭송했다. 그렇다면 도대체 장보고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어려서 당나라로 건너온 장보고는 30세가 될 무렵 당나라 군대인 무령군 소장의 직위에 오른다. 당나라의 관리로 임명될 정도로 무예가 뛰어났던 것이다. 이 번진들이 중앙정부와 대립 관계에 있었던 이러한 그 번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다시 말하자면은 지방과 중앙 간의 싸움이 계속되어지고 있었는데, 막 그럴 때 많은 군인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니 이 장보고가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만은 말을 타고 활을 쏜다든가 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도저히 당나라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이 무예를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 당나라에서는 그러한 사람이 아주 필요했을 겁니다. 군대를 나와 적산포에 법화원을 세우면서부터 장보고는 제당 신라인들의 리더로 부상하기 시작한다. 인민일기는 법화원에 신라인들이 모여 신라어를 사용했다고 전한다. 이곳이 신라인들의 정신적인 구심점이었음을 알게 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장보고가 세운 법화원은 단순한 절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맷돌입니다. 이것이 이제 500석의 쌀을 생산하는 전답을 소유한 독립기구로서 제당 신라인들의 행정 업무를 대행해 주기도 했다. 이곳은 신라로 가는 당나라 정부 사절단이 머무는 마치 외교 공관과도 같은 곳이었다. 바로 장보고의 당나라 거점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 장보고라는 그 특출한 인물, 그 당시 당나라로부터 일종의 자치권, 준자치권을 부여받은 그 인물 밑에 통합됨으로써 자기들의 그 공리와 이익이 도모될 뿐만 아니라 또 상업과 교통의 그 모든 특권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또 장보고라는 특출한 그 인물의 그 포용력과 리더십이 바로 이 백제 고구려 신라의 유망민들을 전부 하나 통합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되겠습니다. 법화원을 중심으로 제당 신라인을 조직하고 당나라로부터 전폭적인 신뢰를 얻어낸 장보고는 마침내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국제무역에 뛰어든다. 그때 그가 내세운 이유는 해적 소탕. 신라인을 노예로 잡아가거나 어업을 방해하던 해적을 소탕하겠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황해 연안을 따라 무역업에 종사하던 제당 신라인의 사업을 확장시킬 계기이기도 했다. 그때 장보고의 또 다른 지원 세력은 일본의 신라인들이었다. 당시 제1신라인의 모습은 엔닌 대사가 세운 절 연력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엔닌 일기엔 일본을 출발한 엔닌이 탔던 배는 신라배였고 신라인이 운항을 맡고 있었다. 통영 역시 신라인이었다. 신라인들이 당나라로 건너갔던 것처럼 일본으로 왔던 신라인들은 당시 일본의 중요한 무역 인력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長北の頂点としてその下にそれまで小規模に行われていた三角の唐と新羅、新羅と日本との貿易がよりパイプが太くなってくる、そういう意味で長北は
9世紀全般、乱れていた混乱していた東アジアの交易圏を、再構築したという役割は、評価できると私は考えます。9세기 동아시아 삼국에 흩어져 있던 신라인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조직한 장보고. 이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자유로운 국제무역을 실현시켰던 장보고의 무역 전략은 분명 시대를 앞서간 도전이었고 성공이었다. 장보고가 동아시아의 해상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제당 신라인, 또 제1 신라인들을 하나로 결집해내는 데 성공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이 육상과 또 해상 실크로드를 이용해서 동으로 움직이던 서역 상인들은 이곳 중국의 장안과 또 양주가 최종 기착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서교역로의 마지막을 이어준 사람이 바로 장보고입니다. 장보고 선단에 의해 당나라에 온 서역의 물품들은 이곳 청해진을 거쳐서 신라의 경주 그리고 일본에까지 전달될 수 있었고, 신라와 일본의 물품들은 또 서역으로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청해진은 바로 세계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당나라와 일본에 뿌리를 내리고 살던 신라인들을 조직화시키고 또 그들의 힘과 재능을 한데 묶고 거대한 국제 세력으로 키워냈던 장보고. 시대를 읽어내는 안목과 그것을 실현시킨 그의 추진력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